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돔 한양대 교수님을 모시고 불평등에 대한 계급, 세대 갈등의 교차와 전이라고 한 주제의 내용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돔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국학연구소 소장, 민교협 상임의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화생기후학 이론과 실제,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등 여러 편의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불교평론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돔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돔입니다. 저는 불평등에 대한 계급 갈등과 세대 갈등, 전이와 교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불평등이 가장 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계급 갈등이 주요 요인이다, 아니면 세대 갈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인이 뭐고 계급 갈등과 세대 갈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갈등 양상에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세대 갈등이나 계급 갈등, 이런 갈등에 더해서 젠더 갈등, 또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계급 갈등과 세대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류 사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38%가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만년 동안 1도가 올랐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0.5도만 더 오르면 인류가 급격하게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뭐 0.5도, 1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기가 1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1도 오를 때 그것을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장기나 뇌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여부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도 학자들의 통계를 내면 평균적으로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15년 동안 우리가 유턴하지 않으면 인류의 멸망도 올 수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8명의 슈퍼 갑부가 전 세계 36억 명의 재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기업에서 최하 임금자와 최상위 임금자의 차이가 265배나 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가 거의 40%에서 50%의 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8.86%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는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후위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불평등의 문제, 그 불평등의 위기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세대 갈등과 계급 갈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느 것이 주요 모순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급 문제입니다.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관습적으로 그냥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세워놓은 기존의 계급 범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착취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눴습니다. 즉 자본가는 공장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이고, 프롤레타리아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자이고, 노동자는 그 잉여 가치를 착취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하고 페론이라는 사회학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70년대에 아이오코카 같으면 클라이슬러 자동차의 회장이었는데 연봉이 수십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산수단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는 오우너 회장이 고용한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막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공장,
그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경영을 잘해서 생산한 잉여 가치를 오너한테 착취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1년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사람이 과연 프롤레타리아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고 페로는 여기에 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이 바로 노동과정을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입니다. 즉 아이오코카와 같은 CEO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비슷하지만 노동과정을 통제해서 뭐 게으른 노동자에게 감봉 조치를 한다든가 또 무단 결석을 한 자를 갖다가 해고한다든가 이런 노동력의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세 가지 계급 범주에 따라서 한국 사회도 계급 범주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구매하는 자, 그리고 노동 과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그룹, 경영인 그룹, CEO 그룹 이런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고 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자고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비슷하지만 노동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그룹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노동과정을 통제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 생산수단이라든지 노동력이나 아니면 노동과정 통제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자기가 직접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자본가처럼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프랜차이즈로 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 자본가 그룹, 그 다음에 매니저 그룹, 그 다음에 뿌띠 부르주아 그룹, 그 다음에 노동자 그룹 이렇게 네 개의 계급이 있고 이 계급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하위 계급의 범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개 계급이 있고 이 네 개 계급이 나름대로 각각 계급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우입니다. 플라톤은 10배만 이르러도 그 사회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300배에 이르는 불평등의 모순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노동자가 생산하고 또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자본이 갖고 가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피케티의 논의에 동의를 하고 감히 이 경제 대가에 대해서 저가 문외한이 뭐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위기들이 근본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신자유 체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자유 체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모순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의 이름 아래에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2200만의 노동자 가운데 꼭 절반인 1100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일 경우 뭐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앞바퀴를 끼는 사람이 정규직이고 뒷바퀴를 끼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7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8천만 원과 7천만 원 사이입니다.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꼭 그거의 절반인 3,500대입니다. 즉 똑같이 바퀴를 끼는 노동자인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의 2배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공적인 장과 사적인 장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시민사회가 국가와 타협을 한 것은 국가에 대해서 니네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복지를 해달라. 대신 우리는 너희에게 세금을 내고 병역에 의무하겠다. 이런 타협에 의해서 국가라는 것이 근대 국가라는 것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고 근대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조합을 했습니다. 근데 신자유 체제에 와서 교통, 의료, 주택
교육과 같은 공적인 영역을 자본의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민이나 노동자들, 시민의 삶이 상당히 열악해진 거죠. 그전에는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이제 돈을 내고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소득에서 이런 공적인 영역을 무료로 하지 않고 돈을 내야 돼서 지출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자유 체제 이전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자본이 8이었고 금융자본이 2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이 돼서 금융자본이 8에 가깝고 산업자본은 2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의 사기성의 어떤 수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집회 현장이나 기자회견에서 자주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에 환율 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서 재벌 준 것이 얼마나 되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질문에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냐 하면은 174조 원에 이릅니다. 강만수라는 사람이 부총리 되자마자 900원대 환율을 1200원대 환율을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환율이란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나라 경제 내지는 무역에 유리한지 그걸 따져서 환율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부총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환율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 운전을 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100달러치 석유를 쓴다고 한다면 예전엔 9만 원만 내면 될 걸 12만 원 낸 것이고 거꾸로 삼성은 애니크로한테 팔아서 9만 원 벌 것을 12만 원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민의 돈이 재벌로 간 것이 자그마치 174조 원에 되고 이것은 제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송기균이라는 경제학자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걸 국민의 가족수로 나누게 되면 한 가족당 2,600만 원이 이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단돈 10만 원을 누가 빼앗아 가도 멱살을 잡고 싸울 것입니다. 근데 왜 2,600만 원이나 빼앗겼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한 예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이 금융 사기를 치고 있고 그 금융 사기로 인해서 서민들은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있고 금융 자본들은 합법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데서 이런 불평등이 더욱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득권 동맹이 조금 더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촛불 이후에도 서민과 노동자 입장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신자유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자본, 국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사법부로 이루어진 기득권의 동맹이 조금 더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동자와 달리 지금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기술 격차가 커졌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그 격차 또한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의 양상과 원인인데요. 자, 세대 갈등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 갈등도 두 가지의 세대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애 주기별 연령별 집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그 민주화 세대, 그 다음에 그 밀레니엄 세대, 또 요새 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한 세대를 말하고 대개 이제 386 세대를 이제 칭합니다. 그러면 생애 주기별 세대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자산과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도전적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과 권력을 가졌고 또 사회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형성한 이후에 세대 갈등이란 것은 있었다. 다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세대 갈등이 첨예해진 것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더욱더 이제 첨예해졌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청년 세대들은 소위 삼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취업도 불가능하고 취업도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부동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집 사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386 세대는
학교 다닐 때는 졸업정원제로 인해서 쉽게 명문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할 때는 국제호황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쉽게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훈장을 삼아서 또 민주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권력까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세대가 봤을 때 그 386에 대해서 반감이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386,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민주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비난하고 분노하던 그런 편법들이나 불법들을 저지르면서 더욱더 청년 세대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철승 선생의 불평등의 세대 같은 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 권력을 장악하고 동시에 그 세대 네트워크가 위계 구조와 결합하면서 386 세대 상층 간 조직 내부 및 조직 간의 지대 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저는 동의합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386 세대 가운데 명문대에 간 사람은 당시에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386 세대 가운데서 명문대 간 사람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또 10%, 그 중에서 또 10%밖에 안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민주당과 더 진보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뭐 진보 운동이나 이런 거 사회운동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민주당으로 간 세력은 또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0.001%의 박원순, 뭐 임종석, 송영길 이런 사람을 놓고 전체 386 세대를 갖다가 그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득권으로서 여러 가지 권력의 불법 편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자본이고 관료고 또 기존의 어떤 산업화로 그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들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문재인 정권에서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이행된다면 이들의 권력은 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원론도 범하고 있습니다. 신광현 선생의 조사에 의하면 불평등에 대해서 세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3.5%밖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요 모순은 계급 갈등이다. 그래서 이 계급 갈등의 주요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라든지 또 기존의 386이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 요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 현실이란 것은 모순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 되고 그 모순 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요 모순인가 보고 그 주요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드는 모순의 전이 이건 알뜰새의 용어인데 그것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 현실을 잘못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잘못 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릴 때 우선 인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2019년 작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에이미 보가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연구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세계 150곳에 이르는 고대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니 개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쟁기 농법이 발명된 BC 4000년부터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 그 농경사회를 형성한 이후에 신분사회가 됐고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도 그렇게 생각했고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경혁명은 이미 구석기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BC 14,000년 전에 농경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도 에이미 보가드가 본 것처럼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이미 보가드를 중심으로 한 이 국제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대로 BC 4,000년 전에 소가 끄는 쟁기 농법을 발명하면서 10배의 생산성을 갖게 되면서 불평등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에이미 보가드의 연구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거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탈 회유쿠입니다. 터키의 이제 차탈 회유쿠를 이제 이안 호도라는 고고학자가 25년 동안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차탈 회유쿠는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집의 재료도 진흙에다가 갈대를 섞어서 졌고 곡간 크기도 같고 소유물도 거의 같고 다만 이제 벽화에 내용들만 취향에 따라서 독수리를 그린 사람, 뭐 다른 자연 풍경을 그린 사람 이런 식으로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탈 회유쿠는 오랜 동안 그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기로 넘어가면서 불평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스펜서 라센이라는 스웨덴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고화학은 조금 이제 유물 유적의 그 몇 가지 퍼즐을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상상력이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생물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그 학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이 유골을 발견하면 그 유골의 탄소 연대 측정하고 그 유골 안에 있는 그 위장 안에 있는 식품이 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인골에서 DNA를 분석하고 또 유골에서 나온 그 위장에 나온 식품이 있다면 식품의 유전자 분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오 아케올로지의 방법을 위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차탈 회유쿠가 왜 불평등 사회로 가느냐? 인구 증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축의 뼈가 굉장히 먼 데서 이제 발굴이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됐고 그러면서 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유골에서 그 골절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골절 가운데서도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미세하지만 더 많이 골절된 흔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부장주의, 가부장적 폭력도 이 중기 이후에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힘주어서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인류가 불평등 사회를 시작한 것은 4천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700만 년입니다. 수렵 시대는 불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등한 공동체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되게 과격하거나 불가능한 현실로 압니다. 그러나 인류가 불평등 사회를 유지한 건 0.00057%, 0세계 5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한 것은 0.0000, 0.4개 5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99.9%의 시간 동안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 오히려 인류 사회의 일탈이고 그리고 평등한 공동체가 원래 인류 사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를 맞아서 또 이렇게 불평등이 극도로 인류 사회 역사상 최고로 심한 시대를 맞아서 당연히 인류 사회는 이제 평등한 공동체로 이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인류 사회의 미래 22세기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이념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케티가 말한 대로 글로벌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매기는 것도 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것처럼 조세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살찐고양이법이라는 것이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살찐고양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어서 이 한 기업 내에서의 어떤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런 살찐고양이법과 같은 제도적 계획도 단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세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에 보면 컨센서스 빌딩 인스티튜트라는 그 아주 중립적인 갈등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이 갈등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집단적인 어떤 권력을 떠나서 그 권력을 대칭화한 상태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개혁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개혁이 되려면 그 대학 서열 해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시도 철폐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급진적인 걸로 알겠지만은 그 두 가지, 그러니까는 그 재정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엔 섬유산업이 발달했다면 경북대의 섬유산업과에 대해서 1년에 100억씩 지원하면 10년 안에 경북대의 섬유산업과는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 서열을 파괴하는 것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재정은 새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이 이명박 정권 때 만든 그 부자 감세, 그게 40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학을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그 지역의 문화와 산업과 결합해서 그 대학을 키우는 것, 이렇게 해서 대학 서열을 평준화하는 비용은 1년에 20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는 노인들이 칭찬했지만 연고대 가면 뭐라 그랬습니다. 왜 경북대 나오고 거기 갔느냐. 그렇지만 지금 지방대는 거의 삼류대학이 됐습니다. 지방의 문화 산업이 죽었고 이 대학의 어떤 서열 구조가 더욱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담론 투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자유 체제의 본산인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낙수 효과는 오히려 허구였다. 분수 효과가 맞다. 그러니까 예전에 IMF 때 우리가 공적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또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일단 은행 기업 살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 대공황 상태입니다. 오랜 동안 장기 침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서민들 노동자들이 돈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기업 은행에 투자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낙수 효과가 안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IMF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서민 노동자에게 조금 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했을 경우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순수하게 벌은 돈, 인건비나 운송비 이런 거 다 떼고 순수하게 벌은 돈의 1.5%만 투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희극론은 거의 모든 공유지의 비극론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 10마리를 10사람이 갖고 있었고 그 마을에서 10마리를 공정하게 키우면서 공유지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을 15마리 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13마리, 14마리 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먹는 속도가 이 목초가 자라는 속도를 앞서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황무지가 됐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한다. 그게 공유지의 비극론이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론이 옳기 때문에 어떤 평등한 공동체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상적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오스트로멘 학자가 그것이 허구란 것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조사한 결과 공유지 희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양 5마리를 더 키워서 얻는 이득보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유지는 잘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담론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절대 비현실적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700만 년 역사 동안 99.999% 시간을 평등한 공동체를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과 이기와 이타가 결합된 유전적인 키메라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 이것이 본성에 의한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정치가 잘 돌아가고 또 평등한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선을 조장하게 돼 있고 평등한 공동체의 경우에서는 3, 400년 동안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간에 대해서 서로 선을 조장하는 사회 그리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22세기는 없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이 지구를 빌린 것이지 우리는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도움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 갈등의 양상과 그 갈등이 어떻게 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그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무려 200조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그 문제도 비용적인 문제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갈등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 갈등과 세대 갈등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 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불평등과 계급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신데요. 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양상은 한국은 세계 최상위의 불평등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50%에 가까운 48.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려 1,100만에 이르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그나마도 정리해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와 같은 불평등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불평등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6가지로 정리하고 계신데요. 신자유주의 체제, 그리고 기득권 동맹, 이데올로기, 기술 격차, 교육 격차, 제도적인 모순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지 종교나 지역, 세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중요한 갈등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짚어볼 내용이 이 세대 갈등의 원인과 양상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세대 갈등은 이 386은 비교적 쉽게 대학에 입학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리고 재테크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의 실세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층들은 금수저는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려 있지만 대부분의 흑수저들은 취준생 집단을 형성하고 이른바 M4 세대로 전락하면서 사회적인 그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신세대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과 그런 그 담론으로 인해서 경쟁과 이 탐욕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계급 갈등과 세대 갈등의 교차와 전이의 문제인데요. 이 세대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그 큰 문제가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것인데 사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갈등은 계급적 불평등과 갈등이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86 세대에 대한 이 보수학자들과 언론들의 비판 그리고 진보 진영의 성찰이 빚은 일종의 신화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갈등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계급 갈등을 세대 갈등으로 대치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성의 중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 의료, 금융, 주택, 교통 등의 무상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담론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은 손호철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독일식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자의 발표를 모두 청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 그 극복을 위한 청문이란 주제로 일부 발표가 쭉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으로서 1부 발표는 마치고 곧이어 이해숙 교수님의 사회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4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청해 들었던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주제가 단순하게 학술 심포지움에 대한 그 행사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불교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